안녕하세요. 금리 급등 여파로 주택대출을 갚는데 월 소득의 60%에 70%를 쏟는다라고 합니다. 과연 그들이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함께 받은 차주가 70%라고 합니다. 그들은 생계비를 빼면 원리금을 감당 못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결국은 너무 무리한 대출을 받은 겁니다. 연봉 5천만 원의 직장인 A씨가 은행에서 만기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3억 5천만 원의 주담대 대출을 받았답니다. 적용금리는 신규 코픽스 1.84에 가상금리 2%를 더한 연 4%. 그렇지만 167만 원을 매달 내는 걸로 되어 있었지만 가까스로 DSR 기준 40% 맞췄지만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상황이 바뀌었답니다. 뭐냐? 기준금리가 이제 쭉쭉쭉 오르니까 지금 현재 주담대 금리가 6.14%가 됐답니다. 4%였던 게 6.14가 되면서 이제 원리금 상환액은 212만원으로 늘었답니다. 212만원으로. 167만원 내다가 212만원 내게 됐으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들었네. 이럴 수 있지만, 소득의 절반이 소득의 절반인 DSR 50%로 늘어났다라는 거죠. 이제 감당하기가 어려워져 가는 거죠. 167만원 내다가 212만원 내니까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안 들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다, 점점 더 이런 이 사람의 예시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라는 겁니다. 3억 5천만 원이니까. 문제는 주담대만 받는 게 아니고 신용대출도 같이 받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진짜 영혼까지 끌어모은 영끌한 이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맞벌이니까 부담이 덜 된다, 감당할 수 있다 이러면서 빚을 낸 사람들이 주변에 한둘이 아닙니다. 5억도 빌렸고요, 7억도 빌렸고 8억도 빌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빌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많이 빌렸더라고요. 그런 이들이 이제 너무 많아서 이제 흔하죠. 3년 6개월 만에 주담대 보유 차주의 평균 DSR이 60%가 넘는답니다. 60%. 이제 감당 안 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그냥 무너지겠죠. 상대적으로 전세자금 대출 보유 차주의 DSR도 많이 늘었습니다. 쭉 하다 보니까 2022년 3월달 기준 봤더니 주담대는 60%, 전세는 31%네요. 너무 과하죠. 예. 물론 맞벌이 부부가 남편 명의로 대출 받을 때 남편의 소득만으로는 DSR 40%못 맞추더라도 아내 소득까지 합치면은 여전히 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죠. 아내는 다른 은행에서 본인 명의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럴 겁니다. 예. 제가 아는 지인도 맞벌이 하는데 대출을 5억을 냈어요. 정확하게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남자 쪽에서도 연봉이 한 4천, 아내 쪽에서도 연봉이 한 4천, 둘이 합쳐 한 8천 정도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마이너스 대출, 그 다음에 보험 약관 대출,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서 5억을 대출 받았다는데요. 예. 이제 서서히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고 있죠. 대출 이자를 얼마를 낸다고 했나요? 대략 한 250에서 한 300만원 안 정도 내는 것 같았습니다. 주담대만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마이너 대출도 내고 보험약관 대출도 받고 이것저것 다 끌어모았다 보니까 대출 이자가 생각보다 높은가 보더라고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제 죽으려고 하죠. 2세 출산도 아예 그냥 포기한 것 같고요. 부업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과연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이렇게 이제 언론 뉴스로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더 겁나긴 합니다. 주담대하고 신용대출을 동시에 받은 차주의 DSR은 69%, 70% 넘는 거네요, 이러면. 충격이죠. 신용대출은 분할 상환하는 게 아니고 만기 일시 상환하잖아요. 이자만 내고 있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조금 덜 할 수는 있긴 한데 좀 충격이긴 하죠. 예.
DSR이 70%를 넘어서는 건 사실상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했을 때 원리금을 감당 못하는 수준인 거잖아요. 이미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라는 거. 하나도 놀랍지 않다라는 거죠. 뭐 DSR이 뭐 70% 넘거나 90% 넘는 경우에 뭐 관리할 수 있게끔 해놨지만 실제로 효과는 없더라는 거죠. 이제 취약차주의 비중이 확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부실채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금융권들이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댓글에 뭐라고 나와있냐? 지금이라도 좀 더 싸게 무조건 집을 팔아라. 연끌한 사람들 큰일 난다. 빚이 있으면 잠도 못 자고 나중에 집도 안 팔리고 아무도 안 산다. 스트레스로 암 걸리거나 10년 이상 생명줄이 줄어든다. 안타까워서 얘기해 주는 거야. 하락은 제대로 시작하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들 하는 거죠. 소득에 비해서 과도한 대출 감당은 본인 몫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참 무서운 얘기죠. 누가 그렇게 빚을 내라고 했냐? 누가 등 떠밀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요. 확실한 건 뭐다? 저로 인해서 감당해야 될 충격이 꽤나 클 거다라는 겁니다. 별일 없는 것처럼 뭐 언론이나 아니면 유튜버들이 버텨라, 견뎌라 이렇게 얘기하는 말은 안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지 마라. 집값이 올랐으면 성공한 사람들이었을 거고 뭐 이래저래 무리하게 빚을 냈다라고 하는 건 그들의 책임이다. 국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자기가 선택한 길이다. 죽든지 살든지 놔둬라. 연끌들이 나라에 협박할까 걱정이다. 연봉 5천만 원이 3억 5천 대출받아 집을 사다니 기가 차다. 은행 돈을 지 돈으로 생각한 거네. 집값을 올린 건 정부가 아니라 연끌자들이 경쟁적으로 사서 올린 거다. 결국 올게 오는구나. 실구매자들보다 투기자들 뿐이니 사자가 토끼풀까지 다 뜯어먹어서 토끼가 굶어 죽으니 결국 사자도 굶어 죽어야 한다. 이걸 알면서 샀으니 그냥 뒤지게 놔둬라. 돈 많이 벌면 국가가 한수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스스로 책임져야지. 토건족의 나라, 집값을 올리기 위해 무한대출, 무한전세대출을 허용한 전세계 유일한 나라, 출산율이 0.7%로, 실명으로 집값이 너무 높아 노예 생산이 불가능한 나라,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로만 떠들고 인재양성, 기술개발은 등한시하고 오로지 돈 한 푼 없이 갭 투자로 수천 채 집을 사게 해서 부동산 올리기에 올인했던 나라, 망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한강에 수십 명의 희생자가 나오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확실한 건 뭐다? 빚은 절대로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무리함이 없길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